기본적으로 지금 처음에 김기현 체제가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기대만 못하게 됐고 그 최고위원회의라고 하는 게 지금 정말로 최고의사결정기구인데 네. 거기에 걸맞느냐. 아하. 혹시 이거 뭐 들러리냐. 사실- 실제로 중요한 핵심 그렇죠. 의사결정은 다른 데서 하는 거 아니냐. 용산 아니냐? 용산이 아니고 당내에서도 예. 그래서 뭐 오인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예. 당 대표, 사무총장, 그리고 정책위원회 의장, 사무부총장, 당 수석 대변인 모여서 의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의논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 국민의힘 오인회 실체를 두고 떠들썩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먼저 오인회 논란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김기현 그 당 대표께서 얘기한 것처럼요. 그 김기현 플러스 김기현 대표가 임명했던 지금 거리에 있는 분들과 아침에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네. 공식적인 회의하기 전에 내부적인 전략을 하기로 했는 그런 회의가 있습니다. 모든 공식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준비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을 외부에서 봤을 때에 네. 5명, 6명이서 모였다는 것을 얘기한 것처럼 이영호 국민의힘 의원께서 오인회다. 마치 그것이 공식적인 최고위원보다 내부에서 어젠다나 의안을 세팅하는 그 배후에 있는 어떤 세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부분이 논란이 제기가 됐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김기현 대표께서 얘기한 것처럼 공식 회의하기 전에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의안을 얘기하고 샌드위치 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외부에서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어느 도단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오인회를 얘기했던 분조차도 그 맥락을 알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제 그 사과를 하면서 논란을 차단했는 그런 언뜻 모양이었습니다. 질문이 이제 궁금한 게 이용호 의원도 정치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당의 주위에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을 두고 오인회를 과연 했겠느냐. 이제 이런 궁금증이 우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잠시도 해주시고 현근택 부원장님. 네. 어쨌든 이용호 의원은 주장을 철회하고 사과했습니다. 잘못 알았다는 건가요? 근데 저 발언을 하는 맥락을 보면요. 네. 사실 이제 최고위원 자리가 비지 않았습니까? 최고위원 자리가 비었는데 사실 이영호 의원이 호남 분이시고 이러니까 나오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왜 안 나오셨습니까? 얘기하니까 아니, 지금 뭐 최고위원이 힘도 없고 그냥 들러리인데 실질적으로는 오인회라는 게에서 다 결정한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총장이라든지 사무부총장 수석 대변인이 모여서 하는 건 어느 당이나 다 합니다. 자연스럽게 사전에, 모이죠. 그렇죠. 실무자 회의를 하는 거예요. 네. 회의를 하고 또 최고회의 끝나면 또 사무총장 중심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게 어쨌든 의사결정이 아니라 집행을 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의 핵심은 이용호 의원이 얘기했던 것도 최고위원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네. 들러리 불과하다.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다른 데서 이루어진다. 이게 어찌 보면 제2의 윤핵관 논란 비슷한 거예요. 그전에도 네. 윤핵관이 특정한 자리는 없었지만 이런 분들이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느냐. 왜 이게 논란이 커졌겠습니까? 지금 결국은 비공식적인 어떤 그런 라인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냐? 결국은 다음에 공천을 할 때에도 지금 최고위라든지 공심위가 아니라 그런 단위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네. 여기 때문에 사실은 관심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핵심은 최고위는 약간 들러리고 최고위 말고 비선 조직이 어떤 의사결정을 실제로 주도하는 것 아니냐? 이게 논란이 핵심입니다. 그럼 뭐 일종의 견제성 발언으로도 봐야 하는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어쨌든 그 오인회 같은 표현에 민감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결국 공식 라인이 아니고 비공식 비선 실세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혹을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읽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비선 실세 이 논란으로 탄핵 사태가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쪽보다는 이 보수 진영, 우파 진영에서의 이런 그 오인회내, 칠륜회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최근에 이제 그 윤석열 정부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그 지지율이 탄력이 붙는 상황 속에서 공식 라인이 아니고 또다시 윤핵관이니 숨겨진 윤핵관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비선 실세 논란이 일으켜진다고 하면은 네. 또다시 이제 그 민심으로부터 유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네. 논란을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나아가 또 이런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난 3월 8일에 해서 김기현 대표가 출범을 했지만 김기현 대표는
사실상 리더십이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단순히 어떤 그 비선 실세 논란을 넘어서 실제 지금 있는 김기현 체제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신속하게 어떻게 보면 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그라든 줄 알았던 오인의 논란에 이준석 전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오인회는 잘못된 발언이었다라고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이번 주쯤에 명단을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배경이 뭡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누가 제일 먼저 썼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쓴 겁니다. 네. 그 당시에도 본인은 대표인데 윤핵관이 본인의 지위를 흔들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공격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제2의 어찌 보면 윤핵관 논란을 원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원래 호남 지역에 정치해 오셨고 민주당에도 있다가 무소속 이랬기 때문에 약간 민주당 정서에 가까운 분이에요. 근데 민주당에도 사실 개파가 있고 뭐 이런 얘기지만 그런 얘기는 좀 자유롭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친이 친박 엄청나게 치열했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얘기 잘 안 꺼내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이 그날 발언할 때도 보면 아 제가 낄낄빨빨 잘 압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때 아는데 근데 정작 중요한 얘기를 이게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해버린 건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이 논란을 키우고 싶겠지만 그때는 당대표였고 지금 네. 어찌 보면 이제 1년 징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논란을 키우고 싶은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그때처럼 이렇게 키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 나온 김에요. 이준석 전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을지 이게 관심인데요. 이 전 대표는 낌새가 이상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이해합니까? 저는 그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네. 당 대표까지 하셨고 나름대로 이제 메시지 전달 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에서 내년에 어떤 공천 룰에 따라서 공천받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처럼 낌새가 이상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낌새가 이상하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결국 공천 신청을 하고 공천 신청을 한 다음에 내부적인 그 정당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본인이 당선 그 공천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공천 자체에서 빠진다고 하면은 그러면 무소속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공천 그 프로세스 자체를 어떤 그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고 하는 이유로 해서 무소속으로 한다고 하면 과연 이와 같은 그 말씀이 선당 후사의 정신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결국 2030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역량 있는 대표로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외곽에서 아웃복싱을 네. 하기보다는 당내에 들어오셔서 가지고 좀 더 헌신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그런 이상한 낌새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을 김기현 대표, 이철규 사무총장이 다독였다고 하는데요. 검사 공천은 없을 것이다. 역으로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이러한 소문이 파다하다는 건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 얘기가 뭐 1년 전부터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 어떤 대통령이든지 간에 대통령 임기 중에 총선을 실시할 경우에는 본인의 어쨌든 지지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뭐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장차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아마 총선에 많이 출마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뭐 장차관이라든지 대통령실에 검사 출신들이 많이 있고 본인도 가장 신뢰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할 것이다라고 대부분 예상이 되고 네. 그럼 당장 현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강남권이라든지 PK 지역에 있는 분들 당장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근데 이게 뭐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김기현 대표나 뭐 이철규 사무총장이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런 의지가 갖고 있다는데 어떻게 할 거겠습니까? 그걸 다 알거든요. 네. 그러면 굉장히 어찌 보면 쇄신, 물갈이, 혁신, 공천 이거를 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땐 당장 현역들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서 한 얘기 아닐까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물론 그렇게 강조가요? 말을 하지만 네. 그 말을 믿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네. 그만큼 어찌 보면 내부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아마 점점 이제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논란은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호조에 힘을 입은 탓인지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이 속속 총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난 4월 중순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른바 용산 대통령실 참모실 40명 차출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것은 한국 정치의 없어져야 할 폐해로서 대통령실 흔들기다 이런 반응이 있었었는데 네. 그 사이에 한 달간 어떻게 한 달, 두 달을 지나면서 전체적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좀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또다시 그와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 보면은 이미 뭐 한두 분 같은 경우에는 행정관에서 옷을 벗고 본인이 이제 꿈꾸고 있는 지역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벌써 3040 이 행정관들 같은 경우에 이번 다가오는 그 6월, 7월에 옷을 벗고 이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다만 사실 그 이 문제가 됐던 것은 단순히 이제 용산에 있는 행정관, 비서관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개각 문제와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나 아니면 원희영 국토장관 이런 분 정도가 외에는 전혀 그 개각 자체에 대해서 지금 선을 긋고 있고 나아가 최근에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거에 따르면은 장관보다는 차관급 인사를 통해 가지고 실무선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개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아직까지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제 지나고 2년 차 속에서 내내 총선이 있긴 있습니다만 행정부가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통령이 좀 허락하지 않는 그런 그 분위기인 것 같고 네. 다만 용산 대통령실 내에 있는 행정관, 비서관급에서는 마치 문재인 정부 때에 고민정 뭐 대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나와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어떤 호위무사를 했던 그런 어떤 전례를 봤을 때는 네. 어떤 장차관급의 행정관 그 어떤 그 정치적으로 행정부에 있는 분들보다는 이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급 이런 분들이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막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흐름이 읽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로 후임을 선출하는 보궐선거에 현역 의원들이 한 명도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모든 현역 의원들의 관심은 내년에 공천, 그다음에 당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지도부에 입성하거나 최고위원이 되면 공천을 거의 보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죠. 일단 최고위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의 어떤 영향력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차라리 물론 뭐 가성비가 떨어진다. 4천만 원 내서 그 정도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실제로는 정치적인 그런 실익이 없다. 내년 공천이라는 여기 거기 가장 큰 것 같고 아무래도 이 김기현 대표 체제가 끝까지 가겠느냐. 과연 중간에 만약에 그만두게 된다 그러면 나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제가 보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당원권 정지를 받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네. 김기현 대표가 한 달 자숙 요청을 해서 그게 징계인 줄 알았는데 또 하더라.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 공개 행보는 어떤 걸 염두에 둔 걸까요? 그 맥락이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근 한 달, 두 달 동안 이제 공개 행보를 하지 않다가 언론에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한 말씀이 참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 어떤 그 구성을 봤더니만 비대칭 전력을 보는 것 같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굉장히 센데 국민의힘은 굉장히 약하다. 왜냐? 내가 빠졌기 때문에. 네. 본인의 어떤 그 정치의 어떤 그 본인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몇 선이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노련한 정치인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정도는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소송하거나 이해할 생각은 없다는 걸 전제로 하면서 본인의 어떤 좀 개인적인 불만을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다만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본인도 1년 지나면 다시 이제 여전히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어떤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내년 총선에서도 출마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모습을 밝히면서 개인적인 어떤 약간의 어떤 그 불만을 우회적으로 얘기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선을 지키려고 한다. 그런 것을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이게 최고위원인 만큼 상임위원장은 내려놓으라는 요구가 있다고 하는데 정 의원은 기필코 사수한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개파 움직임의 일환으로 정 의원은 보는 듯하던데요. 왜냐하면 혁신을 이유로 자신을 비판하는 비명계를 상대로 혁신의 대상이 혁신을 떠든다 이렇게 직격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거는 개파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각 네. 당내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할 때마다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예전에 뭐 장관을 했거나 아니면 원내대표를 했거나 최고위원 하는 경우는 상임위원장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냐면 지난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민주당이 하면서 보통 이제 저희 당은 3선 이상으로 이렇게 해왔거든요. 국민의힘은 뭐 초선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3선 이상에서 보다 보니까 장관 출신 뭐 원내대표 하던 분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행이 깨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뭐 11대 7 이렇게 나누게 된다 그러면 기존의 관례는 어느 정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상임위원장이 원래는 뭐 2년 해야 됩니다만 1년씩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의원들이 이제 내년에 또 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을 하고 싶은 거라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친명이냐 비명이냐 뭐 혁신이냐 비혁신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상임위원장 배분의 문제입니다. 네. 상임위원장 배분은 원내에서 자본 없이 원내대표가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대표도 주도하지만 이제 어쨌든 이거는 원내 사안입니다. 네. 원내 사안이니까 원내대표 주도를 하게 돼 있는 거라서 사실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어찌 보면 약간 자리 싸움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좋은 거 혼자 다 하냐 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원만하게 좀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상임위 자리 다툼 싸움을 밖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밖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코인 논란 당사자인 무소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를 바꿨습니다. 네.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갔는데 이게 국민의힘은 이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어떤 비판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국민을 상대로 해서 기만적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네. 예컨대 이제 본인은 이제 청년 정치인한테 100만 원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은 하루 세 때 라면만 먹고 어떻게 보면 지방 갔을 때도 돈이 없어가지고 호텔에 가지 못하고 보좌진들하고 모텔에서 잤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최대 100억이 넘는 코인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리가 우리 정서와 기본적인 어떤 윤리에서 가장 정직성 이 부분을 가르쳐야 되는데 네. 교육의 어떤 목표가 정직하고 성실한 어떤 시민을 양성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국민 중에 가장 성실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교육적인으로 봤을 때에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위원회로 보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 중에 법사위에서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자 교육위로 오게 된다? 물론 다른 데로 간다고 해서 비난이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네. 하필이면 또 교육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 아마 이게 좌우 진보 보수를 가릴 것 없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논란의 핵심은 과연 본질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자질이 있느냐 이 네.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징계를 넘어서 자진 사퇴를 해서 결자 해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또 논란을 본질적으로 없애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권은 지금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교육위가 아니라 어떤 상임위를 뭐 가더라도 비슷한 비판이 나왔을 것 같은데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의 거치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라는 거 징계를 뭐 한번 받으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뭐 법사위에서 어쨌든 나간 거는 법사위가 이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논란이 있던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무소속입니다. 무소속 같은 경우에는 뭐 의장이 정하게 돼 있는데 법사위에 마침 무소속 의원이 없어서 이제 법사위가 아니라 교육위에 무소속 의원이 없어서 간 것 같고요. 뭐 어디 가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상임위를 안 갈 수는 없거든요. 어딘가는 속해야 돼야 되는데 이 논란은 제가 보기에 뭐 현재까지는 뭐 일단 수사기관이 빨리 수사를 결정내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국회 징계라는 것도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뭐 제명한 사례는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국회에도 징계를 하게 되면 여야 문제 같이 걸려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결국은 팩트가 뭐냐. 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제 수사기관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를 빨리 끝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검찰과 지금 장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에 반박하는 의견문을 내고 있는데요.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어떤 여론전에 나선 건가요? 그렇습니다. 본인으로서는 뭐 당연하겠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게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된다고 하면은 그걸로 정치적 인생은 종결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국민을 상대로 그리고 또 동료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만 의원과 지금 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지금 외부에서는 이렇게 이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장외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검찰에 조사할 때는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는 점에서 과연 이성만 의원이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당하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은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입증 책임이 검찰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계속 무고함을 주장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본안 소송에 갔을 때도 무죄를 다투기 위한 나름대로 전략이다라고 보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돈을 주고받고 돈을 조성되고 했던 배경과 경위가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와 같은 대국민 호소 전략이
유효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네. 수세에 물렸던 민주당이요. 황보승의 의원 등 국민의힘 공천헌금 관련해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네. 사안이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까? 뭐 그런 면도 있지만요. 이제 과거에는 뭐 꼭 뭐 법에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 검찰이 수사할 때는 여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습니다. 검찰이 예를 들어 물론 야당을 더 세게 수사했던 건 맞죠. 그렇다고 해서 여당을 그냥 봐주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야당 수사하는 거는 뭐 일사천리로 거의 뭐 수십 명의 의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황보승 의원뿐만 아니라 하영재 의원이나 김연아 전 의원이나 다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네. 지방선거 때 공천을 대가로 금품 수사한 거 아니냐. 근데 여기는 뭐 수사가 제대로 안 돼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뭐 검찰이 그럼 세게 수사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어떤 균형 자체가 안 맞춰지고 있다. 이제 그게 가장 큰 시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황보승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굉장히 가까이 있던 분들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검찰에서 압수수색이라든지 수사가 세게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네. 선관위의 그 특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비판이 거센데요.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뭐 저는- 감사원에서는 고발 방침까지 냈는데 현행법상 어떤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그 헌법이나 지금 현재 감사원법 그리고 또 실무를 봤을 때에 지금 현재의 선관위는 위헌적이고 위법하며 또 기존 관행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보면은 감사원에 감사받지 않는 기관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 또 하나는 사법부, 네. 법원, 그리고 나아가 준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 3개만 감사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은 헌법을 그 반대 해석을 따르면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연히 감사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나아가 1994년에도 감사헌법 어떤 그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 입법적 논의가 있었었는데 네. 그 당시에도 감사원의 감사에서 선관위가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국회 이력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실질적인 그 감사를 해온 것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지난 대선 그 우리가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선관위 자체의 감사 결과를 감사원에 보고를 했고 감사원에서 지금 그 내용의 적정성을 지금 실무적으로 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점에서 봤을 때에 지금 현재 감사원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감사원을 받지 않는다. 내가 감사받고자 하는 데는 지정해서 받는 마치 이제 감사 어떤 그 기관을 지정하는 쇼핑하는 듯한 이런 모습은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그 태도이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감사원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 변호사에게는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가능하다 이런 네. 입장인데요. 왜 이런 논란이 있습니까? 이거는 저는 뭐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법 해석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헌법상 독립기관인 건 맞죠. 감사원이나 선관위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감사원법에는 지금 감사가 제외되는 게 국회, 법원, 헌재로 돼 있습니다. 근데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또 거기에 선관위까지 인사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감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두 법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감사원이 당연히 선관위에 대해서 회계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직무 감사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 말씀처럼 지난번 선거 논란이 됐을 때도 결국은 감사원이 감사를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헌법적인 관행도 있는 것이고 더구나 더 문제는 지금 감사원은 물론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직속기관이다 보니까 대통령 영을 받아서 하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감사원장도 보면 국회 나와서 우리는 뭐 국정 운영에 협조하는 기관이다 이러고 있고 이영호 사무총장이 들어오면서 감사원이 거의 수사기관과 같은 그러니까 전 정부 인사들을 몰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법적으로도 그렇고 현행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럼 감사원이 이걸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네. 자꾸 권익이랑 비교하시는데요. 권익위법에 보면은 공공기관에 들어 있습니다. 법원, 국회, 그 다음에 선관위가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의 재산 문제 조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감사원이 그럼 예를 들어서 국회의 어떤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느냐?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법 해석의 문제지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을 찾아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부산을 찾은 배경은 뭡니까? 일단 부산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해양 수산 산업의 최고 일단 중심에 있는 데고요. 그다음에 또 일본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지금 뭐 해류가 돌아서 뭐 1, 2년 후에 온다 그러지만 사실 이 배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요. 인적 왕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판매도 일본에서 수입해서 많이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나 8개 현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지만 과연 그거를 믿을 수 있느냐. 일본 내에서도 일본인들도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부산이라든지 경남 지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도 좀 듣고 이 정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선을 그어달라 이렇게 요구하기 위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길거리 선동을 한다면서 비판 수위를 지금 높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이것이 제2의 광우병 괴담이다라는 정도로서 그 대응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난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촛불을 들고 했습니다만 알고 봤더니만 그 광우병이 실질적으로 이제 걸려서 사람이 사망한 케이스가 사실상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우병 괴담으로 끝났었는데 이 또한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네. 그 포커스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적인 어떤 감정으로 봤을 때는 후쿠시마 원전이 결국 그 방류가 됐을 때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 우려가 과학에 근거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자라는 것이고 지난번에 이제 일본에 가셨을 때 G7 회의에서도 G7 정상들도 결국 IAEA에서의 어떤 그런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지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가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그 결과 삼중수소라든가 아니면 각종 이제 원자력 관련되는 부산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강한 대처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떤 민족적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 명확한 어떤 국민의힘의 기조인 것 같습니다. 네. 오염수 마셔보라는 야당의 공세에 대통령실은 화장실 물 안 죽지만 안 마신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네.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걸 자꾸 괴담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마시라는 얘기는 민주당이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옥스퍼드 교수를 우리 바다 지키기 TF에 초청했어서 그분이 그랬잖아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나는 10리터라도 마신다 그랬으면 그 당시에 그럼 예를 들어서 원자력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집권 여당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걸 마치 용인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라서 이걸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린다 그런데 광우병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항의했기 때문에 30개월 미만소 그중에 위험비를 제외해서 수입하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얘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다 문제 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마치 괴담이다 몰아간다 그러면 그냥 일본에서 소비하면 돼요. 공업용수로 쓰든지 농업용수로 쓰든지. 못 마시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멀리 터널을 파가지고 바다 멀리 버리겠습니까? 일본 어민들도 반대하고 있어요. 이거를 자꾸 괴담으로 몰아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 그냥 이 오염수 방류, 그다음에 수산물 수입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그게 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계경보 오발령 있었잖아요. 이게 서울시와 행안부죠. 서로 내탁 공방했는데 이 결론이 좀 맞습니까? 결국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 국무조정실에서 행안위와 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사이에 이제 이 부분의 문제점을 지금 파악을 하고 나아가서 그 국방부와 또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 또한 아침에 오발령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불만스러운 게 있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대책을 만들어서 이 앞으로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국민들을 좀 더 안전하고 또 평화로운 나라로 만든다고 하면 그 또한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